불분명한 정당 현수막, 혐오와 비방이 난무하는 거리 공해에 제동을 건 유정복 인천시장, 삼선 국회의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이명박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 역임.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논리, 정치에 대한 불신과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유정복 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관리 조례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 이것이 압축된 민심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진단한 혐오 정치에 대한 해법과 내년 지방선거 집중 분석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방선거 전망, 그리고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금 당 지도부 움직임을 놓고 논란입니다. 현재 당의 상황,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주 체제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여투쟁에 나서야 되는데 내부가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분열보다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어떤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우선 그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금 자기 정치하듯이 또는 당 대표 뽑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심의 바다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민심의 바다로 나가게 되면 이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과 희생 속에서 혁신해야만이 정당이 바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네. 이 혁신을 통해서 공천과 선거를 치를 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주 체제를 막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저희 진단이고요. 이제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내년도 지방선거는 바로 민주당 현 정권의 그 독재를 완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전쟁이다. 네. 이런 각오로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총력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문제를 놓고도 갈등입니다. 네.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 문제를 놓고 여전히 당내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유 시장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민주당이 정말 의회 폭거라고 할 정도의 국정 마비 상태를 일으키는 그런 다수당의 횡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것이 헌재의 판결이고, 이 판결은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네. 그 인정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당이 가야 될 방향이지, 과거에 젖어 있거나 또 아직도 진영 논리에 갇혀 있거나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갈 수가 없다. 네. 진영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특히 당원 게시판 조사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친한동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당원 게시판 문제는 뭐 사실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하게 조사되고 그 결과를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굉장히 당이 엄중하고도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또 저해될까 봐 저는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지난주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이 프로그램에서 민심, 당심 5대5를 넘어서 민심 100%까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뭐 당 지도부는 뭐 또 좀 더 당심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유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논란 이전에
무엇이 핵심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권한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사고가 문제입니다. 공천은 결코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이기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책임이 문제지 네. 이것을 공천권으로 생각하는 이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 대표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공천 권한은 없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체계적인 공천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당력을 총력 기울여야 될 문제지 네. 투표를 하는데 50대 50이냐 70대 30이냐 이거는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닐 뿐더러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서울 수도권하고 네. 대구 경북하고 상황이 같습니까? 전혀 다른 정치 환경이거든요. 네. 그리고 광역과 기초 또 현역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 모든 상황이 다른데 5대 5다 7대 3이다 이런 탁상 공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이 현실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네. 그저 권한 행사로 생각한다. 네. 그래서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혁신해야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직 혁신만이 공천과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17대 총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그 당시 신한국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새로운 대표 때 인재영입들 많이 천막 했죠. 당사로 네. 갔지 않습니까? 당과 연수원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고 그런 감동의 정치에서 국민을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 공천 룰이었더냐 이거 국민 관심이 없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 보고가 화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스스로 감시받는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는 입장인데 대해서 시장님은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군수시장 장관 이렇게 회의를 두루두루 많이 다 하셨죠. 주재해왔고 네. 또 장관으로서 국무회의도 많이 참여를 했지만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대통령이 고압적으로 질타를 하고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도둑놈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이런 회의 체제가 된다면은 이거는 일종의 갑질에 해당된다. 네. 일반 조직체에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런 면박을 주고 모욕을 하고 하게 되면 갑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품격도 지켜야 되지만은 만약에 회의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 어느 누가 대통령께 정말 바른 얘기를 하고 또 정말 건전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이미 이 건강한 회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방송으로 또 중계되는 업무 보고가 대통령의 그 제왕적 대통령의 자랑거리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진정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고언을 드린다는 글을 네. 올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뭐 일부 그런 질타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대안 제시라든가 토론, 뭐 적극적인 어떤 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 법칙에서 행정적인 이런 얘기를 다루는 건 좋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 방식 자체가 이렇게 고압적인 형태로 하게 되면 앞으로 회의는 다 그야말로 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장이 되지 않고 대통령의 자기 홍보나 자랑거리로 된다면은 이 또한 건강한 민주주의나 또 국가 행정 발전에 도움이 네.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네. 저희 시각입니다. 현재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지방 소멸 문제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천에서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몇 군데 있을 듯한데 이게 어떤 근원적인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출생으로 인해서 네. 앞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구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간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서 지방의 그 인구 소멸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권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저 정치적인 다툼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국가나 정치권에 얘기했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인천에선 독특한 I 플러스 1억 드림부터 시작해서 인천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정말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천시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연 10%가 넘는 네. 이런 기록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역 실정에도 맞고 체감도 높은 정책에 주력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정치적인 손익계산을 보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이제는 정말 지역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지역 현장이 좀 더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멸 지역은 특히나 이제 각 지방, 인천도 물론 강화, 옹진, 네. 동구 같은 경우가 그 해당 지역이긴 하지만은 인천은 좀 다릅니다. 거기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하지만은 이런 이제 지방 정부의 자율적인 영역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나타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좀 제대로 된 분권형 정책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관련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가 최근에 외로움 돌봄국 네. 이걸 신설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부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지금 1인 세대가 42.3%입니다. 그렇죠. 아마 깜짝 놀랄 일이죠. 네, 1인 가구도 많이 늘었죠. 네. 1인 가구는 한 36% 되고 네. 1인 세대는 42%입니다. 네. 그리고 1년에 지난해 고독사가 3,924명이나 됩니다. 4,000명이 이르는 사람이 고독사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이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외로움 돌봄국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 갑니다. 네. 아마도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리라고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이 있습니다. 아, 별도의 부처가 예. 돼 있군요. 예, 외로움부 장관에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말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고 네. 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선도해서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 충남 통합 문제가 지금 과시화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장도 긍정적이고요. 내년 6월 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뽑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뭐 5극 3특, 5개 초광역권 또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이게 이른바 이제 균형 성장론을 강조를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지방행정 체제가 100년 전 얘기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안행부 장관 하셨기 때문에 잘 그렇습니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뭐 행안부 장관 하면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고 근데 이 부분의 행정체제 개편이 매우 복잡하고도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시도가 통합하는 문제가 불과 선거를 6개월 앞두고선 법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부실한 통합이 되었고 오는 후유증을 과연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인천시에서 3년 전에 구 체제를 바꾸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거 하는데도 2년 3년이 걸렸습니다. 네.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 논란이 또 다른 정치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아마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원래 그 두 단체장,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먼저 좀 네. 제안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주창했던 부분이어가지고 당으로서도 좀 선뜻 평가하기가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대전 충남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청사를 어디에 둘 거냐 네. 하는 문제부터 해서 이해관계 조정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게 됐을 때 오는 후유증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네. 하는 문제를 볼 때 걱정을 하는 것이지 이런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 접근이 아니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최근 혐오 현수막 퇴출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선 배경은 어떤 겁니까? 2년 전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 그래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문화 강국인 나라가 거리에 나부끼는 정당 현수막을 보면 한마디로 정말 목부림결 아닙니까? 네, 공예죠, 공예. 이거는 공예일 정도가 아니라 정치 후진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리고 정당은 마음대로 걸고 일반인들은 지정계 시대에 돈 내고 걸고, 이건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또 거기에는 무슨 정책 홍보가 아니라 비방, 혐오, 자기 자랑 무슨 이런 걸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공정선거라고는 선거법에도 정면으로 취지에 어긋나고, 또 일부는 사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근데 이게 잘 수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갖고 모두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네. 화들짝 놀랐죠.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네. 근데 이것이 이제 5개 광고물법에 그렇게 2023년 2년도에 그 법을 그렇게 해놔갖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토를 했어요. 네. 자신이 민주당 당 대표일 때 한 건데 하면서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런 것이 야당으로서 유리하고 무차별적으로 비방 혐오를 했고, 지금은 여당이 되니까 이제 저거 다 철거하자.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국민 생활과 관련되고 또 정치 발전과 관련되고 우리의 정치의 수준과 관련되는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여서야 되겠느냐. 네. 사실 민주당은 그 당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시장님 문제 중앙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살짝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 조율이 잘 되어 이제 시너지가 날 것이고 또 국가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어떤 점이 특히 문제라고 보세요? 뭐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일해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 극복하고 싶은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앞으로 더 나은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그 가운데 지방자치 30년이 되었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 30년 전에 바로 민선 김포군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역사를 같이 해왔는데 네. 아직도 우리나라는 너무 중앙 집권적 사고와 문화에 젖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우받는 특별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왜 서울시를 특별시라고 합니까?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평양도 직할시고 베이징도 직할시입니다. 네. 우리의 사고 체제를 바꾸고 행정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건강한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입법 또 뭐 입법자치권이라든가 재정자주권이라든가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은 근원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일단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개헌이 것이 저희 중요하다. 네. 지론입니다. 이거는 지난 1년 전부터 추정해왔고 저는 이 헌법 개정안을 전문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발표도 했는데 이 분권형 개헌안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37년 전, 8년 전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그 가운데서 자치권을 지금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거든요. 네. 이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와 지방 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고 또 같이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분권형 개헌이고요. 이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막강한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국정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네. 그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고 제가 그 내용 중에서는 뭐 양원제부터 해서 중대선거구제부터 해서 많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그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가야만이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또 그 국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네. 인권이 보장됩니다. 이것은 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제 3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국면에 와 있고 근데 이것이 정치권에서 다 개헌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치적 원로들이나 모두 개헌을 얘기합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막상 하게 되면 잘 안 되는 게 이 개헌하는 건 권력자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 즉 줄이는 거에서 개헌이 되는 것이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는 개헌이 아니죠. 개혁이죠. 네.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권력자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기득의 권리를 유지하고 더 확대시키려고 하지 줄이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대선 전에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기회였다.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건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 공감했습니다. 유정복 이 주장하는 개헌식이 맞다. 심지어는 우원식 국회의장조차도 맞다. 이렇게 이번에는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여야 협의과정 논의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국 즉 결단의 정치적 문제가 개헌이 돼요. 되는 거죠. 결단의 국민을 문제 위한 같아요. 개헌이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될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인천시장 다시 도전에 나설 것이죠. 뭐 시장 도전 얘기는 지금은 하기에는 아직 이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30년 전 민성 김포군수 때부터 해서 네. 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상황이 때문에 기꺼이 저를 던져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의 상황이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과연 어떤가를 저는 잘 들여다보고 있고 다만 인천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루어왔던 성과나 또 앞으로 계획해놓은 것들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이 매우 높은 것을 보고 이제 잘 경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본격적인 또 경선 구도가 되면 한번 또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방 정부의 책임과 역할 중요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적합할지 유권자들의 선택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생성됐습니다.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되면서 국정 관심들을 끌어올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굉장히 재밌었죠. 그 전에 각 부처 업무 보고가 매년 있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있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요약된 결과만 브리핑을 해주는 그런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무슨 내용이 얘기되는지, 대통령의 질문, 공직자의 답변, 그리고 토론, 그리고 그 토론의 내용들까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생중계에서 다 보여줌으로써 그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으로부터 다 검증받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었다. 네. 이해도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첫 생중계 올해의 업무 보고 이제 마무리 수순인데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뭐 시원한 사이다였다.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제플릭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생각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옛날 사극을 보면은 뭐 이게 뭐 암행어사나 있는 사람들 출두해가지고 고관 대적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하고 뭐 곤장 때리면 시원하죠. 뭐 그런 측면으로서 이렇게 이제 부처 업무 보고를 갖다가 이재명 정부의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상당히 고단수적인 기술이죠. 네. 이것도.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능적으로 이걸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기술도 능력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술도 능력 없으면 그것도 네. 못합니다.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행식적이고 한방향적인 그런 어떤 소통의 한계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생중계 방식에 따른 그런 부작용. 그러니까 적당
이 적답 중심에 그러니까 이 행정의 명암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콩치 PT 국장 뭐 그런 정도의 그 자리에서는 시원하게 답변을 잘했지만은 뭐 내용적으로는 수치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오답을 한 거죠. 그렇듯이 그런 이제 생진교육 방식에 따른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걸 또 이제 너무 또 정치적으로 또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전임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고위공직자들 또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상같이 이렇게 다루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불관계로 비춰지는 그런 부작용. 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드러났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민병덕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처 업무 보고 이걸 갖다 그래도 많이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 이슈의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라섰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특히 당에서는 정책내 당 대표 중심의 그런 당 운영 이슈가 국정을 덮은 게 많았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사회 전반의 이슈를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민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통일 분야 업무 보고에서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이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뭐 갈등 얘기가 나왔잖아요. 외교, 뭐 통일,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통일부 역할을 강조한 건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에서 통일부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측면을 외교부랑의 갈등에서 힘 실어주기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고 각각의 입장에 대한 예, 얘기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가 원수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 즉 이 적대적 상황이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진단을 한 것이고 그 남북 관계가 이런 적대적 상황이 고착화되면 그러면은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통일부의 역할은 대화를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신뢰를 쌓고 그래서 이제 이 충돌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한 이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통일부의 역할이 지난 정부에서는 매우 축소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가 남북 관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군사 안보 관계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높았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균형을 잡아달라라는 그 주문이었다고 보이고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 대통령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접근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위험한 안보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국민의 의식 수준을 이제 폐마하지 말고 주체적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이에 대한 지금 이제 국민적 의식이라든지 또 지금 남북 관계의 현실적 지금 대치 상황에서의 그런 많은 지금 불안정한 관계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너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측의 남북 화해 협력 그런 큰 기조의 변화에 북측도 여기에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북측은 아무런 대응이나 또 변화하는 그런 뭐 모습 전혀 우리가 읽을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그 북한의 노동신문 같은 경우도 이거는 언론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상 북한의 체제 선전이라든지 대남 그런 선동 도구로 이용되는 게 북한의 노동신문이에요. 이걸 여과없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게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 문제점에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안보 및 그 심리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적, 제도적 이게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또 있는 것이고 또 국정원법에 의해 가지고 북한의 그런 특수 자료 지침 관리가 있어요. 네. 특수 자료를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지 이게 국정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상충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상호주의 그런
원칙에 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요.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라는 게 이게 남북 관계의 기본 원칙이 상호 원칙인데 네. 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북한은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대략 2020년 그러니까 5년 전에 개성공단에 있었던 남북 그 연락 사무소를 갖다가 그때 김여정 말 한마디에 그걸 폭파시키는 그 광경을 우리 국민들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 남북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무려 3조 한 2천억 정도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네. 좀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민 의원님,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기업 횡포를 꼭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게 공정경제가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업무 아니었냐 이런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한때 뭐 공정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속고발권 폐지 이슈도 있었고 또 공정위 출신들이 대형 로펌 가서 뭐 과징금을 약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이런 움직임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 점도 지적한 건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은 경제 검찰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경제가 공정하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거래법의 풀네임이 뭐냐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독점을 규제해야지만 이제 그 밑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독점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그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구조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서도 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쿠팡이 국민 밉상 쿠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 모든 문제의 플랫폼이 쿠팡이다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나온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에 대한 건 아닙니까? 그건 사회적 재난에 대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이나 시정 공고나 이런 게 솜방망이로 처벌된다면 네. 대기업들이 뭐 벌금 내고 말지 돈으로 해결하지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예산도 늘었고 인력도 늘고 그리고 서울 사무소가 서울이 원래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맡고 있었는데 네. 경기, 인천을 떼가지고 또 맡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이 바탕에 이 상황에서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그 이제 정관들 문제도 지금까지 정무위 계속해서 수석이셔서 잘하시잖아요. 예, 계속 문제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네. 전속 고발권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전속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에 관행이 안 바뀐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회 경제적 이런 지금까지 철학에 비춰봤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해서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 그 물이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구조들을 네. 확실하게 주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이번 업무 보고는 질타도 있었지만 칭찬과 관심을 받는 공무원도 생겼습니다. 한 예로 콩 GPT 별명까지 얻는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국장인데요. 이제 포괄적으로 공직사회 신상필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제 행정 경험을 그동안 이제 섭렵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공직 사회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어떻게 일을 하게끔 움직일 수 있느냐 이 작동 원리를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서 혼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제 칭찬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 장관이 그 부처에서는 다음에 승진 때나 인사 때 그런 사람은 분명히 배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측면이죠. 네. 그런데 이제 변상문 국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농축산부에서 그 변상문 국장이 상당히 대통령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답변 과정에 이제 수치 오류와 사실관계 혼선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이 나서서 직접 그 답변 오류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은 국산 콩 생산량이 얼마냐 이걸 물었는데 자신은 이제 8만 3천 톤으로 당시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6만에서 한 17만 정도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수치가 보통 1, 2만 톤 차이면 모르지만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답변에 엄청난 오류죠. 또 한편으로는 수입 옥수수 같은 경우도 GMO 설명에 있어서 논 GMO 설명하고 그런 혼선이 좀 빚어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적답 중심 행정의 그런 맹함과 오류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또 개선되어져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파악하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은 이번에 그 효과를 대통령이 잘 기대하는 짚었어요. 측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처 업무 보고에 장관을 갖다 이렇게 돕는 그런 스텝 역할이 아니라 주무부처 국장은 이제 이 수치 네. 정도는 정확하게 앞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남겼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있고 그 뒤에 다시 1인 1표제 네네네.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친명, 친청계 갈등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친명, 친청 다 친명 아닌가요? 네. 네. 당 지도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 지금 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지금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1인 1표제와 관련된 것들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부결된 이유도 이 본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거 좀 급하게 추진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네. 측면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대표가 뭐 본인의 일정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 이제 보궐선거에서 분위기는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선명성 경쟁이고요. 저는 거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은 내란 종식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을 뿐입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이젠 변해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당 게시판 사태, 또 지방선거 경선 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게 관심인데요.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뭐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11월 중하순 아니면은 12월 초라 그랬는데 좀 이게 늦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 장동영 당대표의 당 운영 기조가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내년 지방선거에 위기감이 있습니다. 네. 불과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지금 현재 당 지지율은 8월달부터 지금 현재 12월까지 계속 내리 20%대 여기 그것도 초중반 여기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이 상태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표를 손에 쥔다는 것은 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이 웬만큼 이루어졌다면은 중도 예연 확장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소구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구력이라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이제 되지 않는 거죠. 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성을 가져야만이 또 합리적 보수 정당의 어떤 기치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구나. 이래 해야 그나마 중도 예연 그런 확장의 의미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계엄 그리고 탄핵론 이 탄핵에 대한 그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끊고 가야죠. 네. 그래야만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중도 예연 확장의 소구력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내부적인 압박이 있는 거예요. 당내 이제 비주류나 그리고 수도권 중심 지방자치단체장 좀 전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셨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이 다 한결같이
당의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당 운영 기조를 바꿔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뭐 문제들 때문에 장동익 대표는 이제 당의 운영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조급함을 느낀 건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닌 듯해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성향이 정반대로 평가받던 김문수 전 장관과 이 러브샷까지 하면서 연대를 시사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네, 두 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정치의 중심에서 좀 안 보이는, 좀 사라진 이런 것에서 지금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다음 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뭐 그런 서로 간의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두 분은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였거든요. 그런데 러브샷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방선거 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가치적 연대를 하는가 이것이 핵심인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 그거에 대한 절연, 그거에 대한 책임 네.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이 연대만 한다고 하면은 또 봉합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평가가 명백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특히 윤석열 뭐 내란 사태에 대한 본인들의 평가를 명확히 해서 그 가치 연대 하에서 러브샷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실은 결국은 뭐 조급함을 드러내는 정치 이벤트 이 정도라고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불러 조사했습니다. 예. 전 장관은 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라.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근데 지난 2021년, 20년이죠. 21대 총선이 있던 해에 또 뭐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에 로비를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련한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이 문제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결국 터질 게 이제 터진 겁니다. 네. 그런 만큼 이른바 이걸- 정교일치 문제입니까? 그렇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 통일교는 정치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종교 신앙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기업 입장 때로는 자신 단체의 이익 측면 네. 이런 걸 다 고려한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금품 살포 의혹뿐만 아니라 많은 유착이 있어요 정치권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 이참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에서 2번씩이나 밝혔잖아요. 만약 이런 종교재단이 불법적이고 그런 범법적인 행위가 있었으면 뭐 종교재단 해산도 검토를 해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렇다면은 크게 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게 정치권과 유착 의혹 이거 이제 밝혀내야죠. 네. 그리고 이제 통일교 거대 자금의 흐름을 이거 또 이제 어떻게 해서 한학자 총재 그 방에 근거에 280억이라는 그런 행감을 쟁기고 있나. 거기에 고가품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런 현찰과 그 고가 명품들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사용 용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거대 자금의 흐름도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되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에 오랜만에 정치적 합의의 함수를 이게 닿는 뭐 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이 문제로 이렇게 좁히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은 정치권 전면적으로 발본색을 하는 그런 계기를 특검을 통해서 저는 만들어내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민 의원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 특검법 관련 연대하기로 했고 국민 여론도 특검 찬성이 높던데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네네. 지금 뭐 김성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이 총선 때에도 개입했었고 그거에 대해서까지 지금 검찰이 확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제 대상을 넓혀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일단은 지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정교 분리는 우리의 헌법상 원칙인데 그것이 통일교에 의해서
훼손되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뭐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종교의 문제를 한번 뒤집어 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네. 다만 지금 그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문제가 급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사안에서 지금 그 경찰이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특검으로 가면 그 시간들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경찰의 수사 속도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결과들을 보고 특검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대전 충남 통합론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실제로 통합되면 서울 경기도연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게 당초 국민의힘과 소속 단체장이 이게 주장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정부, 이재명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아주 고도의 정치 운영 기술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포진하고 있어요. 네. 이 측면도 대전 충남 통합 부분은 분명히 국민의힘 이슈인데 어전대인데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안도 냈죠. 제출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부처 업무 보고라든지 이 과정 속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은 행안부 부처 업무 보고 때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충남 통합을 이 이슈를 갖다가 사실상 대통령이 가져가는 행시예요. 그리고 이제 국회 내에서 절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이 법 개정에 민주당이 이제 발걷어 붙여 보면 이게 현실화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을 그 내년 6.3 통합 행정 단체장 여기에 카드로 이미 점찍어 네. 두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대한민국을 전국 5대 축으로 만들겠는데 중부 축을 갖다가 지금 이제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충청권 표심을 가지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민 의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대전 충남 통합 문제 내년 지방선거 중요 이슈로 부상할까요? 네, 저는 뭐 후보군도 나오던데. 특히 그 지역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움직여 왔습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서 해수부라든지 뭐 동남권 투자공사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충청권은 뭐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수도권 1극을 뭐 여기에서 충청권에서는 이걸로 뒷받침하겠다, 네. 이겨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국힘당에서 대전 충남 통합을 했다는 사실을 저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렇게 네. 강력하게 진행돼 왔던 것이 아닌 거죠. 이번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확 짚으면서 부울경 그다음에 대전 충남 이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된 김에 대전 네. 충남 마무리하고 또 다른 5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5극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우리 국토 균형 발전 이것이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55%, 리얼미터에서는 54.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직전조사 대비 양기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뭐 아주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뭐 정체되지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 경제 그리고 물가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본다면 더 하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의 그 업무 보고 생중계된 것이 어느 정도 지지율 하락을 좀 방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마도 그 통일교 의혹이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치에
내지 답보 상태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긍정평가 이후 1위로 소통이 꼽혔습니다. 방금 이제 김민수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 보고 생중계 영향 때문일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담당 그 부서와 관련해서 소통하고 업무 지시하고 이런 모습이 부각되면서 소통이 지지율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이전에는 이제 외교가 제일 큰 지지율 상승 요인이 이제 되었었는데 문제는 외교가 가장 큰 요인이 되었을 때의 지지율에 비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의 어떤 그런 모습이 크게 부각되더라도 그것이 외교와만큼 큰 지지도 견인의 효과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소장님, 이제 두 분 말씀하셨듯이 업무 보고 생중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국민들은 어떤 점을 주목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현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공감할 것 같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만기칠람한다,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생방송, 생중계됐다는 그 자체가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참여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업무 보고 생중계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내각 1기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네. 왜냐하면은 이 조직의 안정이 필요한 지역에는 3선 이상의 중진 국회의원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예를 들자면 산자부라든가 가기부 이런데 중소기업 벤처부에는 이 기업에서 온 상대적으로 젊은 장관들을 배치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내각 1기 인사가 매우 잘 됐다는 좀 느낌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이 보고보다는 저는 202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후에 있을 업무 보고 평가 자리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이 업무 보고에서 장관들이 약속했던 그 모든 정책이 어떻게 구현됐는가를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1년 후에도 그걸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생방송 업무 보고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새로운 소통의 스타일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이 됐다 이런 평가시군요. 홍 수장님, 여러 여야 지지를 보면요. 갤럽에서는 민주당 40%, 국민의힘은 26%,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45.8%, 국민의힘은 34.6%로 나왔습니다. 각 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갤럽 특히 조사가 그러한데 재미있는 게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뭐 말이 나올 때는 65, 66까지도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55 또는 그 이하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양당의 정당 지지율은 그런 진폭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정청래 당대표가 된 이후 장동혁 당대표가 된 이후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은 갤럽 지표에서 보면은 40 한 1, 2에 되고 올라가 봐야 1, 2%, 떨어져도 1, 2%. 이 국민의힘은 24%에서 올라가 봐야 1, 2%, 떨어져 봐야 1, 2%. 이 상태로 거의 3개월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의 경우는 어쨌든 계엄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납득할 만한 어떤 정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전 현직 대표 간의 어떤 당내 갈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이 계엄에 대한 이 민주당의 전략이나 입장에 변화가 지가 없는 강경 모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자에 대통령실과 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에 어떤 갈등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런 그 전망도 나오고 실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와도 당의 지지를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당 지지율이 고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 수장님,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에 대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46.2%, 유지해야 한다 43.1%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9.9%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안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서는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 이외에는 다른 인물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뭐 무너지고 비대위가 들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일부는 있지만 국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당대표가 사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거기도 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것은 내년 1월 16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1심 재판 결과가 저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낮은 지지율을 두고 당 지도부 또 논쟁을 벌였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위기가 맞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 흔들지 말라 이렇게 공개 충돌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변화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 점을 주목하지 않을까요? 12월 3일 계엄 1주년 되었을 때 장 대표가 그와 관련 입장을 밝혔을 때 대체적으로 사과가 국민들한테 충분하지도 않고 그 이후 어떻게 이 계엄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비판이 나왔을 때 장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분간 오찬을 중단하고 원로들과 대화를 해서 뭔가를 어떤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취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주가 지났죠. 근데 오찬을 중단하고 장 대표가 그 이후에 어떤 그 분들을 만나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안을 내놓은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나온 게 변화를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변화라는 것이 말은 변화를 하는데 요 근자 최근에 지금 그 조치를 보면은 여의도 부원장으로 장해찬 윤어게인의 어떤 사람 이런 인물들을 지금 앉히면서 네. 말은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국민들이나 당 밖에서 요구하는 변화의 요체인 윤어게인 세력을 더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당의 변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분명한 어떤 해법이 안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 당 대표가 한동훈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주류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 이 관계가 지금 당에서 아무런 역할이었습니다. 이분들이라도 당에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도 안 주어지고 있다 보니 당의 활로가 없고 결국은 당이 변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비주류한테 역할을 줘야 됩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갤럽 조사를 보면 무당층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높은 수치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도층에서 무당층 지지율이 30%대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은 이 갤럽 조사를 참고를 좀 해본다면 이 전체 지역에서 무당층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부울경입니다. 네. 부울경에서 이 지지율이 무당층 지지율이 3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무당층 지지율이 이 중도층에서 무당층 지지율이 32%가 나오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6%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과연 그 지금의 이 국민의힘에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중도층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 수장님, 내년 지방선거 좀 보죠.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차기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9.2%,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23%,
이에 앞선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정원호 45점이 오세훈 38.1%를 보였는데요. 이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최근 여론조사 이전에 보면은 그래도 요 지금 최근에 발표하는 요 여론조사 이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양자 대결에 두고 민주당 후보를 조금 더 앞서는 이런 구조인데 근자의 여론조사가 보면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여론조사가 좀 앞서는 분위기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구조가 되느냐?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12월 3일 날 겸 1년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 혁신안을 내놓지를 않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뭐 결속력이 그대로 유지될지 몰라도 중도층에서의 어떤 표심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원호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근자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호 후보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발언이 결국은 정원호 구청장에게 명심이 실리지 않았냐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김 수사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주민, 서용규, 전현희, 박홍근, 홍익표 전 의원 등등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내 경쟁이 치열한데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성동구청장이 지금 다크호스가 됐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현역 국회의원들인데 전현직 국회의원, 전역과 전과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야 전 국회의원이긴 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들이 지금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하고는 좀 판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분들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서울시장 자리라는 게 차기 대선 후보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이 큰 인물들을 뽑아왔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행정 호응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성동구청장이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급상승하는 데는 뭔가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알지 못한 뭔가 변화가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금 전직이라든가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점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매우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 수사님, 경기도지사 후보로 민주당은 현 김동연 지사와 함께 추미애, 김병주, 한준호 의원 등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경기도지사 여론은 어떤가요? 일단 경기도지사는 당내 경선과 본선 이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경선을 놓고 보면 민주당의 경우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이 대결이 되는 거고 네. 이 국민의힘의 경우는 사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뚜렷한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그 한동훈이나 유승민 이런 인물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선에서 주류와 비주류 쪽에서 어느 쪽에서 후보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본선 경쟁력으로 갔을 때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주류의 특징은 뭐가면은 그 후보 인물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반면 이 주류 세력들은 당의 응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각 당이 당권의 결집력을 강화시킨 후보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확장성이 있는 인물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판세가 바뀔 것 같습니다. 김명수 소장님, 부산시장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도 전재수 전 장관이 앞서는 조사가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건 바로 이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이제 부산 시민들의 어떤 기대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것이 전재수 장관이 물러남으로써 혹시나도 해수부 이전 이런 것이 동력을 받지 못할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반영된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발표된 조사를 보면 직전 조사 대비 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일교에 대한 그런 의혹이 이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그리고 불경 민심에도 영향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전재수 장관만한 대안 인물이 없다는 것이 부산 시민들을 하여금 전재수 장관의 의혹이 아직까지는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요. 국민의 53.9%가 2차 종합 특검에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적극 추진할 움직임인데 이에 따른 대통령과 각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지금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특검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속 시원한 결과를 지금 못 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다시 종합특검을 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만일에 또 밀어붙인다면 상당히 그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수사님 관련한 얘기입니다만 내란 특검 종료됐잖아요.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내란 특검 선거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같은 여론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보면 탄핵 찬성률이 박근혜 때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때 탄핵 찬성률이 훨씬 낮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던 거는 그 계엄이 단순한 계엄 정도가 아니고 내란과 관련된 뭔가가 중요한 그 문제로 봤기 때문에 이 탄핵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특검에서는 명확하게 이 그 계엄이 내란과 어떻게 관련된 데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뭔가의 수사 결과를 내놨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수장님 이번 주에는 대통령 여야 지지율에 미칠 현안 어떤 걸 눈여겨봅니까? 이 갤럽 조사를 보면 PK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해수부, 그러니까 마지막 업무보고가 해수부인데요. 이 해수부 결과를 보면서 만일에 PK 지지율이 좀 움직여준다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다음번 조사에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홍영식 소장님은요? 어떤 점을 특히 눈여겨봅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일단 대통령 지지를 놓고 본다면은 연말에는 아무래도 경제 민생 안심 문제 그리고 여근자의 이제 논란에 대한 경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일 거고 정당 지지율은 아무래도 계엄 내란 이 특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관리 정리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첫 업무 보고가 화제입니다. 역대 처음으로 거의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고 대통령의 깊이 있는 질문과 제안, 답변자와의 대화와 질타 속에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가 됐습니다. 보여주기식이란 야당 일각의 비판도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소통 업무 보고가 긍정평가 이후 1위를 차지한 것이 반증해 줍니다. 특히 행정수반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지켜보는 시선이 늘었고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국민들 시선에서 벗어나 있던 산하 공공기관의 무사태평, 무지에 대한 질책이 이어질 때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대통령이란 막중한 자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동안 왜 이처럼 하지 못했을까?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2025년 12월입니다. 향후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더욱 생생한 교훈이 될 듯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